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덕분에 다음 주제를 택하는 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주제를 택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주제를 택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 주제를 택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문득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잘 정리해서 그 답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그 또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질문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만난 학생이나 학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분명히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 또한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수학을 공부하는데 또 다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인데요. 특히 저도 학원에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얼마나 내주는지, 그리고 각각의 학원들은 어느 학원은 숙제를 많이 내주고 어느 학원은 숙제를 적게 내주고 이런 것들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학원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등 심화를 배우느냐 또는 고등과정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선행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하루에 수학을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적게 하는지 또는 많이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좀 다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몇 문제를 푼다 또는 몇 시간을 공부한다 라는 이 시간을 정해 놓는 건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몇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풀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풀만한 쉬운 문제들만 손을 대고 또 어려운 문제는 별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적절한 공부량이라는 건 몇 시간, 몇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자신이 풀지 못한 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고민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같은 반으로 편성된 학생들을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숙제를 내줬을 때 어떤 학생은 같은 숙제를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끝내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3시간도 넘게 긴 시간이 걸려서 숙제를 끝마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적게 했다,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시간 넘게 했다고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으니까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숙제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이 학생의 실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숙제를 40분 만에 끝낸 학생이 있고 우리 아이는 3시간 넘게 했으니까 그 학생에 비해서 실력이 훨씬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 이 학생이 어려워했던 문제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고민한다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그 문제를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가 사실 이 학생이 문제를 푼 것과는 별개로 수학적인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40문제를 숙제로 냈는데 이 문제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푼 학생이 20문제는 정답을 맞췄고 나머지 20문제는 어려워 보여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패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40문제의 숙제를 받았는데 20문제는 맞추고 20문제는 틀린 똑같은 정답률의 학생이 자, 거진 1시간에 걸쳐서 20문제를 풀고 나서 2시간 이상을 자신이 모르겠는, 안 풀리는 20문제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몇 문제를 풀었느냐라는 기준은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준은 센 수학의 B단계 같은 그런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높은 레벨의 목표를 가지고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몇 문제를 푸느냐의 목표보다는 내가 오늘 안 풀리는 문제, 그리고 모르는 문제, 또는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를 몇 문제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지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학생과 질문을 통해서 안 풀린 문제라고 해서 바로 선생님이 대신 풀어주고 필기하고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뭐 오답 노트를 시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 그리고 그 시도에서 어디부터 막혀서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부모님께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하루에 몇 문제 또는 몇 시간 공부하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그걸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쉽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이 정도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얼마나 수학 공부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라는 그런 퀄리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만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혹시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고 계신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확인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학원은 숙제를 정말 많이 내는 학원이래 라고 해서 아이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원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또 적게 내는 학원이라고 해서 느슨하고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원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내는 학원이라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숙제가 어느 이상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아이들은 그 숙제를 다 하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에 쏟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학만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양인데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을 다니고 있다면 이 학생은 그 숙제를 다 하기 위해서 한 문제당 자신이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퀄리티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문제에 쏟는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음 교재 또는 다음 진도로 넘어가려면 어떠한 교재에서 정답률을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정답률이 몇 프로면 넘어가도 될까요? 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정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지만 정답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의 문제집을 살펴봤을 때 또는 학생이 자신이 푼 문제집을 봤을 때 이 정도 정답률이면 내가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정답률이라는 게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정답률을 너무 맹신하시진 말고요.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이 내용을 이해했다 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족함이 있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정답률이라는 거는 유용한 도구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학교 수학에서 센 수학 같은 경우는 B단계를 기준으로 80% 이상은 자기 손으로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80%긴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목표가 더 높은 그러니까 수학을 현재 기준으로 나는 적어도 1, 2등급 수준의 문제를 성적을 받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센 수학 B단계 같은 경우는 정답률을 90%, 100%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서 내신 시험에서 시험을 망칠까봐 시험을 보다가 당황하는 일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의 스텝 2에서 정답률이 역시 7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은 그래도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블랙레벨 같은 심화 문제에 있어서는 스텝 3에서는 정답률을 7, 80%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됩니다. 물론 나는 어렵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이미 수학을 잘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센 수학에서 80% 또는 90%의 정답률을 달성하고 고쟁이의 스텝 2 또는 스텝 3로 넘어가게 되면 정답률이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정답률을 끌어올릴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걸 풀 때는 블랙라벨에 사실 2단계 정도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단계 스텝 2에서도 정답률이 평소 고쟁이보다는 10%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또 그 정답률을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랙라벨의 스텝 3는 정답률을 80%, 100% 이렇게 목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미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이 블랙라벨의 스텝 3 정도의 문제를 정답률의 목표를 80에서 100%로 잡는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스텝 3의 목표를 정답률을 몇 프로라고 잡기보다는 자, 오늘은 스텝 3에 8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3문제는 뭐 아니면 2문제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우리 아이는 블랙라벨의 스텝 3를 푸는 건 굉장히 무리인 아이구나. 8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도 아유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굉장히 부족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심화 문제일수록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고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이 조건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를 풀게 됐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로는 왜 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를 완벽히 소화했다면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랙라벨의 스텝 3 같은 그런 심화 문제를 풀 때에는 하루에 몇 문제를 반드시 푼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여기에서 푼 몇 개 중에 이러이러한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 문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답해 줄 수 있을 자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완성시키는 문제를 한 문제, 내일은 두 문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세 문제, 언젠가는 8문제 중에서 4문제가 되게끔 차근차근 목표를 올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예전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나 이 문제 진짜 빨리 풀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서 막 글씨를 빨리 쓰고 막 암산을 막 하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빨리 하겠다라고 해서 암산을 자꾸 시도한다거나 또는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자꾸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인수분해 공식, 즉 곱셈 공식 같은 거죠. 또는 여러 가지 수학의 성질들, 공식들을 내가 워낙 자주 쓰고 또 식을 전개할 때도 이런 전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때로는 그게 암산도 가능해지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려서 어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비법을 자꾸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집에서 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한 줄, 두 줄 만에 풀리네? 라는 이런 비법만을 찾아다닌다면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를 푸는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정말 익숙해져서 자기가 지금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큰 그림이 그려질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올린 영상의 주제가 학원을 언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원을 가지 않고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학원에 가지 않고도 수학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학원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 가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직접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을 듣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가면 됩니다. 그 시기를 언제라고 정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언제부터 수학의 어려움을 느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학원을 안 가야지 라고 정해놓는 게 문제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무조건 학원을 가야 돼, 그래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놓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유, 저 아이가 수학이 저렇게 부족한데 자기 혼자 힘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을 만나도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학생이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학생이 언제부터 학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정해져 버렸고 그 이상으로는 실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도 학원을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지 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테스트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내 실력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다니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면 내가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방법이라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학원을 안 가겠다고 버틸 필요도 없고, 갔다고 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그 어떤 결과물이 평가절하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실력을 판단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간혹가다 학원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도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학원 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게끔 유도하고 절대 선생님이 어떤 힌트나 풀이를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곳이 있어서 아마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해설을 보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다 안 되면 차라리 해설을 보지 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해설을 보다 보면 해설에는 당연히 맞는 말만 써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풀이를 따라가다 보면 그 풀이가 이해가 되겠죠. 물론 풀이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풀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해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풀라고 하면 푸는 학생과 못 푸는 학생으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해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설에는 과정은 적혀 있지만 이유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왜 그런 아이디어로 풀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또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은 왜 저 문제를 저렇게 풀게 됐을까? 왜 저런 아이디어를 썼을까? 저런 아이디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근거는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학원을 다니다 보면 수동적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보다 당연히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나에게 이런 내용들을 쭉 전달하고 있으니까 저분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저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뭘까?
그럼 나도 저 문제를 보고 저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궁금증을 잘 해결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풀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게끔 훈련시키는 방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반드시 자신이 고민한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학생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수학 또한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풀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정답은 맞을지 몰라도 그 결과물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도형 문제거든요. 도형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왠지 직각인 것 같아서 또는 왠지 정삼각형인 것 같아서 심지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라고 해도 보통 이러면 중점을 잡으면 그때가 최대가 되던데 라고 해서 그냥 찍듯이 문제를 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답은 맞겠죠. 근데 그걸 정답을 맞췄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중점일 때가 최대가 되는지 이런 걸 질문해 주고 또 확인하고 또 그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중점일 때가 최대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생각하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조금은 아이보다 실력이 더 좋은 그런 걸 정리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방식이 학생이 고민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나아가서 뭔가 변형된 문제들로 추가 질문까지도 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동안 제가 받았던 많은 질문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질문들과 별개로 제가 올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보너스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또는 공부가 잘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이러해서 몸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해오고 또 문제를 풀고 또 시험을 못 봐서 기운이 빠지고 자신감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학생들이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매우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늘 공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분명히 새해에 많은 복을 받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힘찬 기운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